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진료계획서는 제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마스터TV 산재 전문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산재 요양기간의 의미와 치유된 때, 즉 완치되거나 증상 고정 시까지 산재 요양이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증상 고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내에서만 산재로 치료할 수 있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 환자에게 이 요양기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재 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요양기간을 길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또 공단 입장에서는 환자의 승인된 진단명과 치료 상태에 따라 적정한 요양기간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산재 환자분들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산재 요양기간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고 또 진료계획서를 통한 추가적인 요양기간 연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 인정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재로 승인된 환자에게 처음으로 인정된 요양기간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산재를 처음 신청할 때 요양급여 신청서 서식 안에 주치의가 작성하는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산재로 신청하는 상병명과 진단명이라고도 하죠. 향후 필요한 입통원 치료기간을 주치의사가 적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주치의가 기재한 그 기간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할 때 만일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처음으로 결정되는 요양기간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주치의가 신청한 이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승인되지만 진단명과 환자 상태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초진기간이 잡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어 승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주치의가 최초로 제출하는 요양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의 처리 결과 기다리던 산재 승인 통지가 도착했는데 인정된 요양기간은 결국 처음 신청한 요양기간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일부 기간이 단축되어 승인되었을 것입니다. 종종 처음 결정된 요양기간이 끝나면 산재가 끝나는 거냐, 너무 짧지 않냐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상 고정 상태가 아니고 계속적인 치료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악화될 상태라고 주치의사가 판단한다면 추가적인 요양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주치의사가 진료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날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게 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산재 요양기간 연장의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료계획서 제도의 근거법령은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고요. 또한 공단의 요양업무 처리 규정에서 보다 자세한 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료계획서 시스템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되고 처음 결정된 요양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주치의의 소견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냥 기존 승인된 기간 경과 후 요양이 자연스럽게 종결됩니다. 하지만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의료기관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제출하라는 말은 무조건 3개월 단위로 연장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하는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그 장기적인 기간을 모두 신청하지 말고 최대 3개월로 요양기간을 신청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증, 직업성 암 등과 같이 부상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은 3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진료계획서는 제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를 접수하라는 것이죠. 즉 7일 전까지라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다는 느낌이 팍 오시죠? 예, 맞습니다. 진료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개선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이게 누적되면 진료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제출 기한을 놓친 상태인데 진료계획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병원 경영상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현실적으로 주치의사의 진료계획서 제출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단 재활보상부에서 요양관리 업무를 할 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제출 기한을 놓쳐서 진료계획서를 접수했고 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개선명령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재 환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무조건 제출기한 도과 전에 진료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2024년 5월 31일까지 기존의 통원치료로 요양 승인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추가적인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기존 요양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진료계획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2024년 5월 24일까지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7일 전의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이라고 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빠듯하고 또 기한에 딱 맞추어 내려고 했어도 그날이 병원 휴일이거나 혹은 담당자가 제출을 깜빡하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기존 승인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5월 31일 이전 2주나 열흘 전까지는 진료계획서를 접수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주치의 면담과 산재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료계획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담당자에 의해 의무기록의 요청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 또는 자문의사 회의라는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치료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문의사 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고 치료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환자를 상급병원에 특별 진찰, 특진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보내서 그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료계획서 심사 결과는 산재근로자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가 되고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단이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갖추어 처분하는 것이기에 이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공단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산재 승인 시부터 최종 종결 시까지 산재 연장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잘 알고 성실한 치료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재 승인 시점 이후 처음으로 결정되는 요양기간과 그 이후의 요양기간 연장,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인 진료계획서 제도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부분의 산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 6가지를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